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 겪고 요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싶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어디 화풀이 할 곳도 없어서 터지는 속을 달래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소개되는 사연들 들어보니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나 싶던데 제가 겪은 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기가 차게 만든 사람은 내 평생의 악연인 전 남편의 어머님이에요. 전 남편의 어머니면 인연이 끝났을 텐데 뭘 그리 두고두고 기가 찰 일이 있겠나 싶으시죠?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전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전 남편인 그 사람과는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예요.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고 있던 직장 동료였죠. 연애를 잘 못해서 오랫동안 혼자 지냈던 저는 매일 직장과 집을 오가며 다른 취미 생활도 없고 오직 일하는 것만 알고 지내던 노처녀였어요. 친구들은 다들 시집을 가서 애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을 때 저는 오직 일만 하면서 연애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냈죠. 부모님은 나이가 차도 시집갈 생각이 없는 저를 답답해 하셨지만 저는 그런 제 생활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생활에 허덕이는 친구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한심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내 친구 세영이 알지, 엄마? 세영이가 왜 애가 둘이잖아. 둘이 연년생이라 손이 진짜 많이 갈 텐데 글쎄, 걔 남편이 맨날 늦게 집에 온대. 주말에는 자기 피곤하다고 애들 봐주지도 않는다는 거 있지? 완전 독방 육아래. 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걔 얼굴이 예쁘장해서 남자한테 인기 진짜 많았는데 시집을 잘못 간 거야. 그치?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 대수야? 친구 남편 흉보지 말고 너도 제발 시집이나 가. 엄마 좀 그만 부려먹고. 엄마는? 내가 일부러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멀쩡하게 낳아줬는데 뭐가 문제라서 아직도 노처녀냐? 응? 친구 결혼 생활 훈수나 두는 저를 엄마는 속이 터져라 남자 만나라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러다가 진짜 평생 혼자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섭다며 한숨을 쉬셨죠. 저도 결혼을 절대로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 친구랑 하던 소꿉장난도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자식도 낳고 살아야 할 텐데 적어도 저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운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선짜리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껄끄러워진 저는 그런 소개 자리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서 저의 결혼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새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남자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저는 웬일인지 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하면서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 40에 남자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마침 그 사람도 솔로였기에 그와 저는 서로 끌리는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연인이 되었죠. 연애가 안 돼서 나이 40이 되도록 혼자 지냈던 제가 남자를 사귄다는 소리에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미 결혼까지 결정이 된 듯 앞서 나가기도 했고요. 그런 반응들이 싫지 않았던 저는 문득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도 저에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결혼을 하게 됐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던 그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바로 분가를 하면 엄마가 많이 적적해 하실 거라고 당분간만 같이 지내자고 저에게 부탁을 했고, 딱 2년만 살고 분가를 하자는 약속을 하고는 합가를 했어요. 제가 합가한다는 소리에 친구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친정엄마도 걱정하는 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사안이라 꼭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된 결혼 생활에 저는 기대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과했던 걸까요? 제가 꿈꿨던 사랑 가득한 결혼 생활이 현실 앞에서 물거품같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어머님이었고요. 일남일녀의 자식을 둔 시어머님은 장남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그런 장남과 결혼한 저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거기다 신혼부터 합가를 했으니 저의 모습이 얼마나 눈꼴셨겠어요. 결혼 전까지 우리 새아가 라고 부르시며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 며느리를 딸 삼아 살아야겠다고 그러셔놓고는 결혼 후에는 마치 집안일 하는 시종처럼 저를 대하시는 거였죠. 청소며 밥이며 모조리 저를 시키셨고, 나이 40이 넘어 결혼한 저는 모든 일에 서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독사 같은 독서를 저에게 퍼부으셨고, 그게 하루 이틀 쌓이게 되자 이 결혼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었어요.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엄마랑 같이 있는 게 힘들었어?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저와 달리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던 남편은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제 안색부터 살펴보고는 했어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혹시나 어머님과 뭔 일이 있을까봐 회사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남편에게 집안일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속상한데 즐거운 척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었던 터라 다른 여느 신혼처럼 아기자기한 느낌은 없을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큰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았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던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선택한 결혼인데 말이에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2년 뒤에 분가할 때 마침 전세가 끝나서 그곳에 저희가 들어가서 신혼을 꾸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무런 혼수도 준비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게 불만이셨던 듯 시도 때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다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냉장고 문을 몇 번이고 열고 닫으면서 30년을 썼더니 쟤도 이제 말을 안 듣는구나. 냉장고가 왜요? 고장났어요? 고장날 때도 됐지. 남들은 며느리 들어올 때 시댁 가전도 싹 바꿔주고 그런다던데 우리 집은 어찌 된 일인지 숟가락 하나 해온 게 없어.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비 안 한 건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께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 얼마나 잘 채워 넣을 거라고 그러는지 원. 엄마, 내가 냉장고 바꿔줄 테니까 그만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능청스럽게 굴며 그렇게 넘어갔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왠지 저를 탓하시는 듯한 말씀에 하고 싶은 말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방에 올라와서는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았고, 여보, 당신이 좀 이해해. 엄마가 늦게 며느리를 봐서 뭐 하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 이렇게 말하며 어머님 편을 슬쩍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할게. 처음부터 신혼집 구해서 나갔으면 내가 혼수를 왜 안 했겠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원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시집 올 때 이 집 살림 다 바꿔주면 2년 뒤에 우리 분가할 땐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이 해주신대? 에이, 왜 그래? 엄마가 그냥 한마디 하신 거 가지고. 한마디? 나 이 집에 온 이후로 매일 저러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저런 소리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되어서 저는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다독거리더니 나중에는 아침부터 꼭 일해야 하냐고 신경질적으로 외투를 챙겨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화낸 것이 조금 미안하기는 했지만 연애 때는 모나지 않고 좋아 보였던 남편의 저 우유부단한 성격이 결혼하고 나서는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사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쉽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하고 예민했던 터라 그런 남편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40 넘어서 한 결혼이라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빨리 임신을 해야 할 텐데라며 걱정이라고 하도 말씀들을 하셔서 일까지 그만두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생길 때 되면 다 생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며 속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라고 해봐야 사내 커플이다 보니 매일 보긴 봤어도 그렇다 할 데이트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사내 연애라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직장 안에서 그 사람이 되게 멋지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던 거죠. 실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의 장점으로 보이던 것들이 단점으로 다가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님과의 트러블까지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친구들이 결혼하고 닥칠 현실적인 문제들로 저에게 하소연을 할 때마다 그러게 왜 결혼했냐면서 왜 그러고 참고 사냐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죠. 예, 너 계속 살이 그렇게 쪄서 어쩌니? 임신 준비하는 애가 그래서 되겠어? 아무래도 여자가 나이가 있으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지. 이러다가 우리 김씨 집안 대가 끊기겠어. 에휴. 이런 말씀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셨어요. 저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지금 위중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소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를 만큼 저는 반 이성을 잃은 채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며 통곡했고 시어머니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도 말도 안 된다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의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죽은 남편은 살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고 그날로 저는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은 곧 차려졌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친정에서는 시집 보낸 지 6개월 만에 홀로 과부가 된 저를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시어머님은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 앞에 정신을 놓고 계셨어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당시 기억이 아직도 잘 나지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를 위로했고 통곡하다가 지친 저는 정신줄을 놓고 그 시간을 버텼어요. 그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어머님은 시누이의 집으로 가셨어요. 당분간 시누이가 어머님을 케어하겠다며 데리고 갔죠. 저도 남편이 살던 그 집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친정으로 곧장 갔어요. 친정 엄마는 충격에 빠진 저를 위로해 주셨고 악몽을 꾸는 저를 위해 밤에도 같이 잠을 자주셨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다를 거 없어. 결혼 전 생활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돼. 응?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겠구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사고일 뿐이야. 너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잖아. 생각을 떨쳐버려라. 그렇게 해.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하는 제가 어찌 될까봐 엄마는 노심초사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저 스스로를 치유하며 지냈고요. 그러던 와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된다며 알려왔어요. 결혼할 때 시댁의 친척이 보험일을 하신다고 하나 들어달라 하셔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었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받게 된 보상금이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저도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 그 돈이 도움은 되겠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셨고 얼마 뒤 시댁을 방문했어요. 너는 네 남편 죽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니? 마음고생으로 살이 쏙 빠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살도 뺐어? 나는 아들 잃고 그 충격에 몸져 누워 있었는데 너는 아주 살판 났나 보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우리 용재 장가를 잘못 보내서 이 사단이 났다 싶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기가 차서 쳐다봤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 저와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만 아들 잃은 게 아니에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저도 힘들고 슬프다고요. 너랑 나랑 지금 같다고 하는 거니? 어이가 없네. 그건 됐고 용재 사망보험금 나오지? 그거 나 다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황당한 말을 해서요. 그 돈을 왜 어머님이 탐내세요? 탐을 내다니. 말 똑바로 해라. 내 아들 죽고 나온 보험금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애초에 그 보험에 들라고 한 것도 나잖아. 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나오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아들 목숨값을 운운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자기 덕분에 보험에 들었고 게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보험금은 자기 몫이라며 이건 누가 봐도 자기 말이 맞다며 우기기 시작하더군요. 더는 시어머님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있다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저는 그 자리를 박쳐 나왔습니다. 사람은 두고 볼수록 그 사람 진가가 나온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결혼 전에 웃으며 저를 불러주시던 다정한 시어머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 보험금을 표독스럽게 노리며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욕심 많은 여자의 모습만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후자가 본 모습이었겠죠. 더는 같이 있기 싫어 카페를 급하게 빠져나가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어디 도망가? 내 아들 목숨값 내놓고 가야지. 이리 다시 안 오니? 사람 많은 카페 안에 다들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더 빠른 속도로 거기를 벗어났고 그 여자와 멀어지자마자 제 핸드폰은 불이 난 것처럼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님의 전화였고 제가 받지 않자 문자를 수십 개씩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진절머리가 나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싶더군요. 며칠 핸드폰을 끄고 살아야겠다 싶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자 그 여자는 친정집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까지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냐? 어? 보험금 혼자 다 꿀꺽하고 싶어? 얘 진짜 무서운 애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둘 것 같아? 법으로 해. 법대로 하자고. 해도 너무 경우가 없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정말 질려버리겠더군요. 나중에는 시누이까지 합세해 소송 운운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보험금 반을 줘버렸어요. 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아시죠? 보험금 반 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괴롭히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겨우 그 두 모녀를 뗄 수 있었어요. 돈이 목적이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저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앞으로 영영 볼 일 없길 바라며 저도 홀로 서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별에 대한 충격이 컸던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애초에 연애도 잘 안 되던 저였기에 누구를 다시 만나 공을 들여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러려면 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직장은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이랑 남편 보험금을 보태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펜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방에 부모님이 사둔 작은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펜션을 짓기로 결정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집을 지었죠. 여유 없이 정말 도전 정신으로 시작된 펜션 짓기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하면서 정성을 쏟았어요. 근처에서 먹고 자면서 인테리어 하나하나 마당에 돌멩이 하나 챙기며 그렇게 제 손으로 완성해 나갔죠. 그렇게 집을 짓는 동안 저는 조금씩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낮 동안 고된 일을 하면서 잠 못 이루던 불면증도 고치게 되었고 힘을 써야 하는 중노동을 위해 입맛이 없던 밥맛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무더기만 있던 그곳을 나만의 취향으로 집을 만들고 나니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저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남들과 다른 삶에 알게 모르게 패배감이 있었고 남편마저 잃고 난 뒤에는 좌절감도 컸던지라 내 인생에 대해 절망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그 못난 마음들이 집이 완성된 후에는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된 제 자신을 보고 나자 이 일이 내 천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도 붙게 되었어요. 워낙 자본금 없이 시작한 일이라 홍보하는 것도 어렵고 외지에 있어 찾는 손님도 드물었어요. 저 혼자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손님이 없지만 쓸고 닦으며 애정을 쏟았더니 어느새 왔던 손님이 한 번 더 오게 되고 그 손님이 입소문을 내주게 되면서 조금씩 예약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아기자기해서 또 오고 싶어요.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세요. 다음에는 서비스도 드릴게요. 역시 장사할 줄 아신다니까. 네, 또 올게요. 장사라고는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했더니 모두들 저더러 장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님들과 친해지고 그 손님들이 잊지 않고 또 찾아주시면서 제 펜션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을 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희 펜션이 있는 자리가
강도 있고 뒤로는 명산이 있어서 딱히 비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만석이 되자 손님들의 권유로 증축을 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도 펜션을 몇 개 더 짓게 되었죠. 정말 사업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던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5개 지역의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가족 같은 직원도 생기고 통장에 상상도 못할 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저 혼자였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년 직장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모두 가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자 부모님은 제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 하시던 일도 접고 펜션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그야말로 가족 사업이 된 거죠. 정말 더는 바라는 것 없을 정도로 제가 이룬 것들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 와중에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지냈어요. 일을 하다 보니 일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늙어갈 배우자가 있는 게 좋겠지만 왠지 인연을 만드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연애할 정신도 없었고요. 그렇게 일에만 파묻혀 지내던 중 펜션 손님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별한 남편의 어머니였죠. 10년 전 그렇게 못 볼 꼴 다 보고 인연을 끊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면서 저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시어머님이었어요. 그동안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잘 지내셨어요?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대하는 저의 손을 잡으며 눈웃음을 치는 내 앞의 사람이 참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예전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여서 마주보고 있는 것도 많이 불편했어요. 오늘 저녁에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시간 내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하마.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하며 부탁한다는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손님으로 온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서 그날 저녁 둘이서 차를 한잔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뜸 사과를 하더군요. 예전에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우리 용재 잃고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그 일을 사과하면서 대뜸 눈물을 보이더군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지난 일인데요, 뭐. 저도 이제는 제 일이 바쁘고 해서 신경 안 써요. 그래. 정말 잘했다. 나는 네가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시어머님은 제가 운영하는 다른 펜션에 갔다가 대표 이름이 아는 이름이라 직원에게 물었고 그래서 제가 주로 있는 이곳에 일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거야. 우리 묵은 감정 모두 털어내고 연락하면서 지내자. 응? 시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10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 싶을 정도로 예전 그 표독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저도 서서히 얼었던 마음이 녹고 시어머님을 다르게 대하게 되었어요. 10년 전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던 시어머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차츰 어머님에 대해 신뢰가 생기게 되었어요. 계속 펜션 일을 도와주셔서 직원은 아니었지만 돈을 좀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돈을 한사코 마다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챙겨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니? 어서 도로 집어넣어. 나는 너랑 이렇게 얼굴 보고 지내는 것만도 너무 좋다. 그건 저도 그래요.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래야 저도 어머님께 계속 부탁드리죠. 자꾸 거절하시기만 하셔서 저는 계속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시고는 부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의아해진 저는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우리 용재 죽고 나도 너도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 아직 젊은데 혼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서로 불문율처럼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죽은 남편 얘기를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그날 어머님이 입에 올리시길래 적잖이 놀랐어요. 그러시면서 남자를 한 명 소개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나도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오래 두고 본 사람이야.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참 믿음직스럽고 그래. 내가 가만 보니까 너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자, 응?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시어머님 말씀에 바로 반감이 생겼어요. 남은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여기며 지내왔기에 더욱 싫은 감정이 생겼죠. 안 만나고 싶다고 거절을 바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만나보라고 권하셨고 저는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매권은 일단락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펜션 주차장에 웬 고급 수입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예약 손님은 아닌 것 같아서 쳐다보고 있자니 그 차에서 웬 남자가 내렸고 뒤에 있던 시어머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시더군요. 김 사장, 어서 와. 길 찾기 쉬웠지? 아이, 네. 펜션 진입로가 참 잘 돼 있던데요. 여기 사장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래서 그런 말을 듣는가 보다 했어요. 어머님, 누구세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고 시어머님은 일전에 중매 서겠다고 했던 사람이라며 서로 인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거절을 했던지라 난감했지만 면전에서 무례하게 굴 수도 없어 마지못해 인사를 나눴고 그렇게 그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중매를 거절하자 무작정 인사라도 하려고 찾아왔다고 하는 그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더군요. 성격도 부침성 있고 서글서글한 게 그냥 직장인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시원한 커피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고 뜻하지 않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부동산 사업 중입니다. 주로 땅을 보고 다니는데 최근에 펜션 사업도 괜찮다는 얘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누님이 다영씨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님 말에는 펜션 사업으로 꽤나 자리 잡았다고 하던데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라뇨.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호감 있게 들어주었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낯가림을 하는 저도 어느새 편하게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첫인상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통성명을 하게 된 우리는 이후 그가 계속 저를 만나러 오면서 자주 보게 됐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님이 동석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어렵지 않게 자리할 수가 있었고요. 그 사람과의 주 대화 내용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펜션 사업에 대해 진짜 관심이 있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눈빛을 달리하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 사실은 다영 씨한테 관심이 많아요. 몰랐어요? 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다영 씨,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인연이란 게 억지로 이어붙일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 한번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만 우리 데이트 해봐요. 그는 제가 볼수록 마음에 든다며 저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했어요.
애초에 저와 중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데이트를 제안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자 자리를 비켰던 시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뭘 그리 고민을 해. 만나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 3번만 해보는 건데. 그냥 친한 사람이랑 밥 3번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라. 그래도 얘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람 혼자 살 수 없어. 죽을 때 혼자 죽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니? 우리 용재도 네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하나도 안 서운해할 거다. 어쩌면 2손 들고 반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그래. 시어머님은 계속 만나보라며 저를 부추겼고 마지못해 저는 데이트를 수락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이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고 있으니 결혼은 나중 일이고 알고 지내는 것도 괜찮겠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와 첫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비싼 와인을 마시며 그의 에스코트를 받았어요. 그렇게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인 저는 그런 분위기가 썩 마음에 들더라고요. 펜션 일이 바빠서 저한테 신경도 못 쓰고 지냈던지라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어요. 그렇게 그와의 인연을 쌓아가던 중 펜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펜션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금을 받아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죠. 남의 돈으로 일을 벌리니 별 수 없이 잡음이 많았어요.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골머리를 썩히던 중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고민거리를 얘기하게 됐는데 지인 중에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는 변호사가 없던 저는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고 생각보다 일 처리를 잘 해준 덕분에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호감도가 더 올라가게 되었고 애초에 3번의 데이트를 하자던 약속이 무색하게 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문득 일전에 사건을 해결해 주었던 남친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고맙다고 서울 가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케이크를 하나 사서 사무실로 찾아갔죠.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연락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하면서 케이크만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무실 안쪽 방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 씨 목소린데? 그 사람이 여길 왔나? 속으로 생각하며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바로 전 시모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재산 반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결혼 전에 읽은 건 그 여자 재산이라서 그건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여자분이 사업 확장할 때 지훈 씨가 도와줬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다 계획하고 있어요. 변호사와 절친이라던 남자는 사실 절친이 아니더군요. 남자는 저와 결혼해서 이혼한 후 저의 재산을 가지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손발이 떨리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이 쓰러질 뻔한 것을 억지로 정신줄을 부여잡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모의 말이었어요. 자기야, 이번 일만 잘 되면 우리 제주도 가서 즐기면서 살자. 정말 헉 소리가 나더군요. 자기야라니요. 네, 시모는 그 남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제가 부자가 된 걸 알고 남자와 짜고 저에게 접근했고 결혼까지 시키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제 귀로 듣고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도 안 나더군요. 시모를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사람이 대가 없이 접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또 당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시모 모두 이렇게 버려주겠다고 결심했죠. 당한 것이 억울해서 그냥은 못 끝내겠더라고요. 근처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기 위장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더니 증거가 필요했고 기만죄도 추가해서 제대로 콩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자와 시모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말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는 제 일을 도와주었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지훈 씨랑 같이 저녁 어떠세요? 응? 나야 좋지. 둘이 데이트하지 그래. 거기 내가 껴서 뭐하누? 에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같이 식사하세요. 룸에서 고기 구워 먹어요. 지훈 씨한테도 이야기할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렇게 저는 제가 생활하는 펜션 룸에 둘을 초대했어요. 저의 계획 아래 마련된 식사 자리, 고기에 소주도 한 잔씩 기울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얼큰하게 술에 취했고, 물론 저는 술을 먹는 척 하면서 버리고 페이스 조절을 했어요. 그리곤 일부러 취한 척을 했죠. 아, 너무 급하게 마셨나봐. 너무 취하네. 다영씨, 괜찮아요? 얼굴이 빨갛네. 피곤한데 마셔서 더 그런가 봐. 나 좀 누워있을게요. 두 분은 더 마셔요. 에이, 우리 다영씨 없는데 무슨 재미로. 아니에요. 나 때문에 벌써 파토나면 내가 미안하죠. 좀만 누웠다가 다시 합류할게요. 괜찮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저는 펜션 복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테라스에 CCTV를 설치해 놓은지도 모르고 제가 올라간 후 애정 행각을 벌리더라고요. 위층에서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더럽고 역겹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도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 짓도 곧 끝나니까 우리 좀만 참자. 멍청한 여자 같으니. 둘이서 키득거리면서 제 욕을 해대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순간을 참았고 다음날 저는 그 남자의 뒷조사도 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여자들 상대하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모가 그 가게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으로 유흥에 빠져 흥청망청 다 쓰고 말았던 거죠. 남자 또한 시모의 돈 때문에 간 쓸개 다 빼주며 옆에 붙어 있었던 거고요. 직업도 속이고 철저하게 저를 속였던 남자와 시모, 둘의 파렴치한 행각들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이었어요. 혼자 못 고르겠다고 시모에게 동행을 부탁했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올 저를 상상했겠지만 커튼이 열리고 저는 둘 앞에 경찰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둘, 저는 남자를 꽃뱀으로 신고했어요. 그간에 모아놓은 카톡 대화들, 그리고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펜션에서 촬영했던 CCTV, 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자는 시모가 다 시킨 거라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남자의 무릎이 그렇게 가벼운 줄 그날 처음 알았네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남자.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꽃뱀 사기로 3번이나 전과가 있는 남자였어요.
다 저 여자가 시켜서 한 거라고요. 위자료 챙겨서 나오면 반 떼주겠다고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이 할마씨가 노망났나? 당신이 다 시킨 거잖아. 모든 거짓이 들통나자 제가 옆에 있는데도 상관없이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어요. 시몬은 그 남자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던지 남자가 내뱉는 말에 충격을 받고는 결국엔 울상을 지으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나 사랑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긴. 젊은 남자 끼고 놀았으면서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아이씨, 똥 밟았네 진짜. 둘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꼴을 지켜보는 저는 두 사람이 한심스러워 그 자리에 있기가 싫었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드는 시모를 보고는 유유히 그곳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둘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 중이라 깜빵에는 못 집어넣었지만 꼭 둘 다 콩밥을 먹게 하고 싶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더욱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꼭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늙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사업 열심히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몸 건강하세요.